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이강윤 정치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거운동 사흘째 접어들었는데 유세 스타일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워낙 마이크 잡으면 말 잘하는 스타일이다. 그 스타일이 그대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원고도 필요 없고 애드립에도 강하고 군중들 호응이나 그런 걸 유도도 잘하고 타고났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예상 밖으로 몸을 잘 쓰시던 것 같던데요. 저도 좀 놀랐어요. 네. 그래서 사전에 기획되거나 어떤 조언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몸짓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는 아마 그 후보의 자신감이라 그러면 뭐해도 어떤 진정성 있는 측면을 그냥 있는 대로 보여주자라는 측면이 반영이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이 국민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많은 또 격려를 받고 그 격려가 몸짓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의 가장 큰 문제점 하면 이제 부동산 문제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많이 사과를 해왔는데 이제는 세금까지 얘기 건드네요. 네. 종부세 얘기는 그동안 민주당 여권에서는 특히 정부 포함해서 손대지 않는 게 터부시 되어 있었고 적어도 그거는 손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청와대에서 시그널도 나오고 했는데 종부세 못지않게 재산세도 문제입니다. 특히 일가주, 일주택, 일가구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 집값이 올랐으니까. 예. 부동산 문제가 비등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거 언젠가는 한번 손을 대야 하는 거라면 내가 먼저 한번 손을 좀 대겠다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중도층과 서울에서 최근에 박빙 붙었다, 또 오늘 나온 NBS 조사에서는 다시 좀 벌어졌다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인 트렌드를 한 8주 동안 제가 쭉 면밀히 관찰하는 항목 중에 몇 개가 있는데 서울과 중도층에서는 아직도 부분 열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을 놔두고 이재명이건 윤석열이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서울에서 지고 딱 한 번 2012년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서울에서 조금 졌지만 총합으로는 이겼는데 그건 좀 이례적인 거고, 그렇다고 보면 서울에 집중하는 게 어쩌면 너무 당연하죠. 이제 앞이 20일 남았는데 내일부터는 19일자로 그렇죠.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루는 일각이 여삼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작년 여름에 한 3일에 해당할 거예요. 그래서 서울 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윤 후보는 또 성남 야탑에 가가지고 그 멀지 않은 대장동 얘기 아주 맵게 꺼내던데 제대로 붙습니다.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초 안철수 후보 측 발인 끝나고 선거운동 복귀하고 하면서 단일화 얘기 나오고 이게 아마 이번 선거전의 하이라이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재개발, 재건축 여기에 세금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부동산 정책은 차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이 마치 숫자로만 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거의 유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뜯어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급되는 호수는 훨씬 많습니다. 310만 호 정도 되죠. 현 문재인 정부 거까지 포함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공공주도예요. 그러니까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민간주도로 공급을 많이 한다.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서. 공공주도는 50만 호 정도뿐이 안 됩니다. 청년들 원가주택 등.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한다고 양 후보가 다 밝히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재명 후보 공약을 뜯어보면 그러니까 개발 수익 100% 환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공공개발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시장이 호응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이윤이 안 남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조합들이 많지가 않을 거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시장에서 그게 실현되기에는 다소 조금 회의적이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종부세 등 완화, 이제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완화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했었어요.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는 민주당에 대한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더 다른 조치가 있어야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금 부분 하나만 더 첨언드리고 싶으면요. 세금은 기본적으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지금
과세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부동산 거래 절벽이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장부가성으로는 올랐어요. 근데 그걸 팔아야 이익이 실현이 되는데 파는 건 대단히 힘든 문제고. 종부세는 이제 뭐 윤 후보가 먼저 이니셔티브를 쥐긴 했습니다만 소득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상위 10%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제자리거나 약간 하향 추세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올랐거든요. 왜? 과표나 장부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큰 고통이 돼요. 이재명 후보는 이 지점을 그동안은 이 얘기 별로 안 꺼냈었거든요. 지금이라도 급하게 꺼낸 것은 다급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정확한 아픔의 소재를 찾아간다고도 볼 수 있는데 논점을 하나로 최대한 줄여서 네. 반찬 가지수 많은 한식집보다는 일품 요리 하나 정해서 그걸 쭉 밀고 가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과 관련돼서는 대장동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이 어떤 시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주시는 공약 내용과 많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그 대장동 개발의 경우에는 민간 반민 반관 개발이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을 안 받았어요. 그만큼 민간 시행사한테 이익이 큰 거죠. 대신에 지주작업, 토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간 시행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위험 부담인데 이걸 토지 수용이라는 어떤 공권력을 사용해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이 안 받았기 때문에 이익이 극대화된 겁니다. 물론 의도했는지 그건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대장동 개발을 했던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뒤늦은 공약이 과연 지켜질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아직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 뭐 이 질문을 다시 드리면, 즉 부동산의 문제점은 있겠지만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개발이라는 걸 이재명 후보 쪽은 잡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설득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설득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누구라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팩트가 아직 덜 드러나고 있고 아시다시피 수사는 미진하고 녹취록이라는 것이 찔끔찔끔 나오는데 그걸 어디까지 누가 확인해 줄 것인지가 애매하고 그 과정에서 정쟁만 커왔기 때문에 소문만 계속 무성해지고 그 과정에서 최대로 멍드는 사람은 아쉽겠지만 역시 이재명 후보일 겁니다. 네. 뭐 대장동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할 거고요. 또 이제 프레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윤석열 후보가 먼저 단초는 제공을 했습니다. 적폐를 수사하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근데 이게 매번 나왔던 말인데 네. 이제 질문 자체가 어떤 기자분의 질문을 그렇게 하죠. 문정부 초기와 같은 적폐 수사를 할 것이냐. 그러면 문정부 초기의 적폐 수사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잖아요. 그럼 그러한 올바른 수사를 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검찰총장으로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에 가담했던 윤 후보 입장에서는 그건 안 할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다 그래 원칙을 한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질문이 만약에 정치 보복이라는 이런 그 야당의 불만이 많았는데 그래도 할 거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원칙적인 말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고 대통령은 그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라고 단언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계속 저렇게 해오시는 거고 송영길 대표께서 이전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문정부에 탄압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정치 보복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걸 뭘 갖고 그랬냐면 지난 수사를 받은 검찰 수사 받은 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 프레임과 이 프레임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저는 이것은 여당의 선거 전략적 프레임이고 아직도 어떤 구체적인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어떤 사안이 수사로 진행이 돼서 그 수사를 보니까 이것은 정치 보복성이다라고 판단할 자료가 아직 없어요. 그런데 막연히 원칙적인 멘트에 대해서 그것은 정치 보복이다 할 거다라고 단언을 하신다면 그건 당연히 프레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제 검찰공화국 된다. 즉 어떻게 보면 팔자를 쥐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얘기를 해볼게요. 엊그제 발표한 검찰 개혁 또는 검찰에 관한 윤 후보의 정책이 더 불을 지른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프레임이란 용어가 좀 남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며칠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정치 보복, 그래서 처음에는 적폐청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2, 3일 전부터 부패청산으로 말을 바꿉니다. 윤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왜냐하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문정부 초기에 있었던 일련의 개혁 정책과 강력한 적폐 수사를 연상시키면서 반대파에 대한 탄압 또는 잡아 걷어들여서 또 뭐 이런 것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바꾼 것 같은데 두 가지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하더라도 뉘앙스의 차이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편의상 나누면 부패 청산 그러면 세금, 뇌물, 편의 봐주고 돈 받고 아무래도 그런 쪽이 좀 연상이 됩니다. 정치 보복 그러면은 반칙 그리고 불공정하고 그동안 관행처럼 있어 왔던 정치 불법을 수사해서 엄단하는 것이라고 정치보다는 경제보다는 정치 쪽에 조금 더 방점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윤 법률부 단장께서 그 윤 후보의 발언을 자꾸 프레임으로 몰고 간다고 하셨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중앙일보 기자가 이래 해서 집권하면은 문재인 정부 했던 것처럼 적폐 수사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기자의 그 말을 낼름 받아서 예 하지요 라고 3번 말했거든요. 진짜 심려 깊고 정치인이라면 그 발언은 조금 문제가 있고 유도성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집권을 하면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것 중에 명백한 탈법이나 문제가 있는 것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사정기관으로 하여금 알아서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고 저는 수장이기 때문에 그 수사 보고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항상 있는 것이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 정권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동의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중앙일보 질문 그렇게 하니까 3번을 예 해야지요. 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말하면 누가 봐도 정치보복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 수사의 제1인자이자 맨 앞선에서 했던 사람이 윤석열 지검장과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오해를 받는 거지요. 그럼 뒤늦게라도 그걸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야지요. 네, 여기서 이게 듣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이런 건 있어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직분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 후보는. 예. 그런데 차기 정부에서 만약에 똑같은 어떤 그 비리나 불법이 등이 나타나면 당연히 똑같이 해야 되겠죠.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물론 정치적인 의미 해석을 통해서 조금 더 그것을 다듬어서 할 수 있었겠죠. 또 하나는 현 정부에서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공수처를 만든 것은 어쨌든 고위공무원들의 범죄나 비리 등을 척결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봐주려고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이걸 해라라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얘기였던 것이고 이렇게 이제 그 윤 후보가 분명한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죄한 것 이외에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라고 단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정치보복이라고 단언을 한다면 여권이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선거를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뿐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지금이라도 자신이 집권 초반기에 했던 몇몇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법에 입각해서 보복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조목조목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발언의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보면요.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민주당은 검찰의 힘을 이용해서 못된 수사를 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부정이지요. 그것을 이제 선별적으로 보면 그 민주당 그 이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식물총장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현 정부 하에서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라고 칭하는 그런 부분들을 수사를 철저히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분들도 말씀을 안 하세요. 현 정부의 고위 인사에 대한 수사가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이지 전 정부에 대한 현 정부의 수사는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수사를 올바로 했다고 민주당도 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저는 특히 민주당이 그런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국민들이 하면은 그럴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것을 민주당이 프레임 잡아서 선거 전략으로 써먹는 것은 저는 처음에는 조금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가면 좀 식상해 할 거다 이런 생각이 사회자가 시간이 알겠습니다. 빠듯하신 네, 모양인데 이 정도까지만 10초만. 듣고. 제가 윤 변호사를 공박하려는 건 아니고 그저께인가 어저께 나온 아마 서든포스트였나 최근 여심이에 올라가 있는데요. 차기 정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1번으로 국민들이 뽑은 게 경제 일자리, 경제 회복이고요. 2번이 정치 정쟁 지양이었어요.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이 진영 간에 또 물고 뜯기는 정권 바뀔 때마다 항상 일어나는 그게 아니어야 한다는 확신을 윤 후보는 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프레임도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많이 하면 안 된다지만 프레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주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법인카드 얘기로 맞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뭐 주술은 이제 그 국민의힘 선대본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박을 했고요. 뭐 근거가 그렇게 알차 보이지는 않고 또 하나는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도 주술과 관련된 선대위 관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혹을 갖는 양당의 주술과 관련된 그 의미가 달라요. 민주당은 저주 주술이에요. 네. 뭐 그 오살이라고 했나요? 그 선대위 전 상임위원장이 그런 오살, 소위 말하면 주술을 본인의 뭐 기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남을 해치려고 쓰는 오살 이런 저주 주술이란 말이에요. 일단 내용이 틀린 것이고 이제 그것부터 민주당은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주술이라는 부분은 각 국민들이 본인들의 어떤 뭐 기복을 위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 등과 관련된 저런 주술 논쟁은 역시나 선거 전략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각 캠프가 이전에도 보면 무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장 직책이나 관련된 이제 지지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다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 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만 그것이 국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단정을 해서 공격 삼아 하는지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 아들 건강하거나 우리 집안의 화목함이 깃들기를 그냥 어디엔가 갸륵한 마음으로 빌고 정성을 다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저 이번 대선 끝나면 주술이 뭔지 본격적으로 공부 좀 해보고 싶은데요. 김건희 여사 일가가 윤석열 김건희 일가가 뭐 그 몇몇 법사 뭐 이런 분들하고 사적 교분을 넘어서 믿음이나 신앙 또는 가치 부여하는 것까지도 뭐 맞듣지는 않지만 그들의 자유니까. 근데 그게 공적인 영에 들어오면 그건 과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기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제발 이 점은 칼같이 선을 좀 그었으면 좋겠고요. 과거에 무슨 굿을 했는데 무슨 등을 달았고 아무 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가지고 옥신각신해야 한다는 것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좌절과 답답함과 한숨을 느낄까요? 반대로 그 이재명 지사 부인의 그 성남시장 8년간 경기도 재직 시절 3년간에서 약 11년 가까이를 실질적으로는 자기 집사, 비서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나라 돈으로 월급을 주어가며 온갖 것을 다 시켰다. 이건 한마디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뭐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 조사가 얼마나 민간인 김혜경 씨에게 실효성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나 저는 이 지점은 그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자는 이재명 지사였겠죠. 이재명 시장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사과하고 무슨 조치가 있다면 그것도 응분의 것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아니 제 대신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이제 해명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또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아직도 의혹에 가시지 않는 것이고요. 그냥 포괄적인 사과만 하실 것이 아니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아는 만큼 본인의 경험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두 분 다. 그러면 아는 만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린 후에 사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근데 아직까지 그 단계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중도층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그룹, 특히 2030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크다는 것은 여론조사 수치로도 좀 일부 확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 변수, 이제 3주도 안 남았죠. 20일 남은 대선의 마지막 변수하면 단일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지금 단일화를 제안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죠. 유세 차량에 이제 사고가 생기면서 일단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단일화를 생각했던 시한이 조금은 늦춰지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냥 여러 소리 빼고요. 가능성이 저는 조금이라도 높다고 봅니다. 요만큼.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네. 네. 단일화 끝까지 성사될지는 모르겠는데 협상 테이블까지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결국은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불씨처럼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여론조사 방식이냐 아니면 그냥 커피 마시면서 10분 만에 단판이냐 이 둘 중에 하나로 양단 간에 끝날 것 같진 않은데 네.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나 필요성이 지난 일요일 오전 안철수 후보가 제기했던 그 순간 상당히 커졌고 잠재적인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 이미 어느 정도 단일화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일부 표심의 이동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자막은 아직 미처 못 나왔습니다만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NBS라는 곳에서 나온 조사 보면 약간의 변화 형상은 보입니다. 어쨌건 단일화에 대해서 기대를 걸게 했다는 것을 양측이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부응을 하지 못했을 때, 즉 네. 단일화가 무산되고 나면 그때는 푹 꺼져버립니다. 그것까지도 저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씨는 계속 살려나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러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글쎄 뭐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면 모르겠는데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단판을 위한 단일화가 된다면 물론 여론조사라고 하면 이런 수치라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딱 들이밀면 되겠지만 여론조사가 아닌 단판 승부를 할 때는 무엇인가가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보다 나은 명분의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 보다 나은 예우는 무엇이냐라는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우는 뭐 안 후보 상대방이 원하는 게 필요한 게 예우라고 평가받겠죠. 그러니까 안 후보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단일화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양측에서 사실상의 러브콜을 받아왔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측으로의 단일화는 안 한다라는 취지의 뉘앙스가 섞여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간보는 제안이 아니고 단일화 하겠다라는 전 선언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남는 건 뭐냐? 단일화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하든 아니면 독자 완주하든. 근데 독자 완주를 하게 되면 정권 교체라는 대의에는 다소 위험한 요소로 작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말씀해 오신 더 좋은 정권 교체에서 더 좋은이라는 형용사를 뺀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는 틀림없는 본인의 목표다. 그렇다면 완주도 안 할 것이다. 그럼 이제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인데 결국은 어떤 뭐 자리 요구 이런 것보다는 저는 안철수 후보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도움되는 어떠한 그 배려를 받길 원하지 않을까. 네. 또는 그것이 또 필요하고 뭐 그렇게 왜냐면 조직도 많이 없으시고 여태까지 3위권에 쭉 머물러 오셨던 것이 또는 큰 정당에 잠깐 들어가도 바로 또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또 독자 행보를 나오셨잖아요. 그렇다면 큰 정당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나 조건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비슷한 질문을 드리면 계속 대선 때마다 철수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하겠다. 이번에 만약에 한다면 짐 싸고 집에 가고 투표 날 미국으로 가버리는 본인은 완전히 빠지는 진짜 철수 단일화는 아닐 것 같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또는 안철수 후보가 만든 여러 가지 당들의 가장 공통점이자 취약점이 하체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하부 구조가 약해서 당원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유명한 몇 분. 그래서 이번에 줄 수 있는 건 뭐 총리 몇 자리, 뭐 과학 담당 부총리, 뭐 그쪽 의원 3명인가밖에 안 되는데 뭐 입각 그런 거는 오래 가지도 않고 성에 차지도 않을 거고 진정한 의미의 뭐 그건 지분 나눠 먹기 같고요. 안철수 후보로 하여금 정치적 미래에 대한 발판을 구축할 수 있는 어떤 든든한 터잡이 그런 것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네. 하부 구조가 없던 안철수 당에게 하부 구조가 자연스럽게 이식되는 계기 그리고 몇 년 후일지 모르지만 그가 진정한 상하체 균등하게 발전된 정치인의 몸으로 대선 또는 대권에 다시 한번 트라이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드는 그런 즈음에서 의미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책임 총리제는 그동안 헌법에는 다 있었는데 누구도 하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네. 뭐 두 분의 생각이 약간은 비슷했는데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그동안 약간 껄끄러운 관계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물론 지금은 약간 뉘앙스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만약 둘이 단일화를 두 후보가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준석 후보의 역할은
앞으로의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역할은 이준석 대표, 네. 이준석 대표의 역할은 미래의 정치적인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관계죠. 안 후보하고는 과거의 구원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언행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략적인 측면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잠재적인 경쟁자일 수 있죠. 모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경쟁자를 보는 관점에서 보고 판단할 텐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평가나 행보를 볼 때 자신감이 있을 것이다. 이준석 대표도. 지난번에 PK를 또 계속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도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와 직결된 행보도 곁들여 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안철수 후보의 정책 입지 마련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어쨌든 경쟁을 피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면 단일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네.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남에서의 과연 두 후보는 어떤 전략을 갖고 가느냐. 지금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가 함께 합세하면서 지지율이 약간 올라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있죠. 이재명 후보. 네. 호남 늦게 뭉치고 지지 강도가 좀 약했는데 투표일 다가오고 양 진영의 수렴 효과 딱 생기면 결국은 호남의 전략 투표력은 발휘는 될 겁니다. 다만 옛날처럼 뭐 90%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25%가 가능합니까? 25% 상당히 높은 수치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20%를 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근데 25%라는 이제 목표는 투표율하고 상관이 있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2030 세대의 달라진 그 지지 형태 이것에 이제 저희는 승부를 보는 것이고 또한 지역주의 타파라는 부분이 사실은 그 시대 흐름이다. 그렇다면 당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조만간 아마 그런 지역주의 타파의 모습을 국민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치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